강연을 한 4,000편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생의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통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몇천 편을 듣고 맞아요. 나시면. 저는 그게 삶의 태도라고 본 거예요. 김세섬 대표님이라고 네. 암투병 네, 하시는 네. 분이 그 강연에서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암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암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멋진 이야기들은 그 선택에 성공한 이야기 같아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얻었던 거는 강연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세 종류의 인간 들어보세요. 네, 저도 세바시 강연자로 세바시의 무대에 선 적이 있는데요. 세바시 무대에 서면서도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연을 기획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이야기 플랫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15년간 만들어 오신 구범준 대표 PD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혜성 아나운서 팬인데 팬의 채널에 프로그램에 나온다니 아, 특권 영광입니다. 같습니다. 특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세바시를 통해서 이제 PD님과 인연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책을 내셨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15주년 기념으로 좀 저의 세바시를 만들어 왔던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뭘 배우고 어떤 강연들로부터 그런 걸 배웠는지를 엮은 이제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책을 썼고 단독 저서로는 첫 책. 근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변화와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책에 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강연을 많이 만들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2011년이니까 좀 세상에 변화되어야 할 혹은 혁신되어야 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름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이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어. 더 낫게. 우리의 삶도 우리 공동체도 변화, 혁신 뭐 이런 거였어요. 우리 처음에 이제 시도하려는 가치가. 네. 그러다가 이제 아주 뜨문뜨문 가끔 이렇게 뭐 심리, 마음, 관계 이런 강연자들을 이제 섭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막 조회수가 막 높은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고 왜 이게 인기지? 그럼 이제 댓글들이 뭐 달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댓글 커뮤니티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마음 강연에 많이 달려요. 아. 도움이 됐다, 위로가 됐다, 치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사회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고 조금 전략적으로 심리 관계에 관련된 강연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세바시가 치유, 힐링 이런 관련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세바시를 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 내 마음이 좀 헛헛할 때 위로가 돼준 이렇게 컨텐츠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긴 해요. 되게 의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나? 많은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 그런 것에 무감했던 사람인 거죠. 저는 이렇게 뭐 감정 기복이 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야 의지로 가는 거야. 이씨. 마음이 뭐가 힘들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네. 그런 걸 좀 보게 된 거죠. 그런 걸 배우게 된 거고. 그래서 내 마음도 돌이켜 보니 내 마음한테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산 거지. 그런 걸 좀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음이 크니까 뭐 책으로도 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뭐 엄청난 발전과 뭐 K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다지만 아직도 힘든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뭐 심지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지 제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다고. 나를 살려줬다고. 댓글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나 안 죽을 거라고.
뭐 청소년 자살 예방 강연에도 네. 종종 했었거든요. 또 그 강연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손편지를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손편지 써요? 남학생들의 안 어떤 쓰죠. 감성이. 근데 걔는 자기를 살렸다는 거야. 세바시 강연이. 그리고서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그 강연의 직후에 이제 관객들 나갈 때 저한테 와서. 근데 저는 되게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죠. 여기 세바시 누군가를 하나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피디님이 하고 계신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정말 큰 깨달음의 포인트였을 것 맞아요. 같아요. 큰 깨달음이면서 동시에 아, 세바시는 내가 만든 거지만 내 밑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됐다는 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표로도 그냥 정량적 지표로도 그걸 말해주는 거니까. 다양한 분야에 그래도 뭔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막 2,000편, 3,000편 모여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가치가 되게 저는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바시가 되게 중요한 콘텐츠이고 존재라는 거는 의미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의미. 제가 이 마음을 읽는 감각을 쓰고 나서 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고 아 세바시의 뭐 정신은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미를 찾는다는 의미를 거. 찾는 거. 네. 삶은 고통 속에 있다. 삶의 디폴트가 고해고 고난이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다. 그게 삶의 이유이자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세바시 강연을 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의 정의가 뭐냐면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뭐 어디 학교 들어가서 어느 회사 들어가서 무슨 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전하는 의미라고 제가 나의 이야기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전하는 의미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이미 오래전에 말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의미가 뭐 지구를 구하는 엄청난 의미이든 저 구석탱이에 핀 뭐 작은 꽃을 구하는 아주 사소한 의미이든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인에게 전해져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의미라는 거. 누구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작든 크든 그게 위대하든 사소한 것이든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아카이빙 했다는 점에서 되게 소중한 존재다. 나를 뛰어넘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한 명 한 명의 역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바시 안 하고 뭐 우리 사회에 위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위대한 분들, 존경할 만한 네. 분들이 세바시 안 하고 명을 다해서 떠나실 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시고 좀 가시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주실 수 있었을 뭔가 텐데. 그분의 메시지와 의미를 좀 뭐라고 해야 돼? 컨텐츠로 이렇게 남겨둬서 유산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도 몇십 년 후에 다시 보게 되면 엄청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예전 아카이빙을 꺼내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 빅터 프랭클이 인간을 우리 인간 중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의 인간 그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있고 지능이 있어서 뭐 도구를 잘 사용해서 발전하는 종 뭐 이거예요. 사피엔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마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같게 들린다. 뭔가 이용하고 지능을 활용하고 도구를 뭐 활용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목표에 다다르는 종. 근데 한번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네. 인간의 삶 속에 항상 고통이 있는 거야. 승리나 성취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이 더 길죠. 고통의 순간이.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면 그 규정하는 큰 부분은 고통이지 성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빅터는 호모 파티엔스라고 그랬어요. 파티엔스 고통종 이렇게 부른 거죠. 고통 원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모 파티엔스라고 부르는데 그러고서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종이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상이라는 거는 삶이 던져주는 질문, 삶이 던져주는 질문을 그거에 답을 찾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있으면 고통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야기가 되거든. 그 이야기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자기 답을 찾는. 혜성 씨가 예전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 사람한테 그게 현재 진행형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가 내 삶의 해답을 찾는 의미를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나의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요새는 그 AI 시대가 와서 네. 이 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졌어요. AI 시대에 어때요? 막 사람들이 나도 대체되나? 그런 고민 진짜 많이 그치? 하죠. 나도 모든 막 직종에서. 요새 막 영상 막 프롬프트로 영상 만들면 맞아요. 우리가 무슨 강연을 해서 찍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나의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대본만 네. 써주면 이제 세바시 강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도 PD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강연자가 자기 네. 아바타 만들어서 그냥 대본 써갖고 강연자도 필요 없고. 그 강연자도 필요 없고 사실은 무슨 뭐 카메라 감독이 필요하겠어요. 뭐 조명 감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PD는 이제 AI 시대에 사라지네 두렵잖아요. 내일이 사라진다는 거. 뭐 그건 각자의 분야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야? AI가 나를 쫓아낼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공부를 할까? 뭐 자격증을 더 뭐 얻을까? 내가 박사를 학위를 받을까? 다 소용없죠. AI가 어쨌든 그건 더 잘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다. 어.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의 코어가 뭐냐면 의미거든요. 내 삶의 의미. 그러면 AI한테 야 내 삶의 의미가 뭐야 하면 답을 하나요? 절대 못하죠. 네. 그건 어쨌든 내가 나만이 할 정보를 수 주면 있는. 모를까.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의미는 그 이야기는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수사학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AI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나의 이야기의 시대가 왔다. 세바시의 시대가 왔다. 그러네요. AI 시대에도 세바시는 유효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유인 것 저는 같네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또 세바시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꼭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정말 이야기할 때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맞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솔직히 우리가 이제 200만 넘는 채널이고 채널도 뭐 막 두서너 개 있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흥행이 중요해져. 당연히 모두 중요하죠. 기업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흥행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어떤 강연자들이 또 중요해지냐면 셀럽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네.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 저를 바로잡아 주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이럴 되는 거예요. 전혀 무명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뭐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도 뭐 혹은 이 사람 책도 이 사람 글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조회수를 높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이 있어. 고난이 있어. 희귀 난치병에 막 고통 속에 사는 사람 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막 3분의 1이 박살이 나서 이어오던 인생이 갑자기 변해버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타인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강연들 이건 무조건 바이럴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날 겸손하게 하는 거지. 이름 모를 사람들 누구나에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호모 파티엔스적 스토리들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의미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다다라서 조회수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가 맞는 거예요. 누구나가 저는 그렇다고 믿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바시 스피치라는 거를 이렇게 클래스를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유명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인들이 제 수업을 수강하러 오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수업을 들으러 와서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제가 뭔데 세바시 강연 원고를 감히 쓰겠냐 이거예요. 제가 세바시 강연은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보자 그러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떻게든 자기 삶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놀라요. 야, 내 삶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어?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가 누군가 타인과 세상에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야, 나 참 괜찮게 살았네? 나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걸 느껴요. 자기 효능감이네요. 그렇죠.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죠. 왜? 자기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니까. 그 누구나가 다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간증을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의미 없는 메시지 없는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세바시 강연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좀 흥행은 좀 생각한다. 네. 근데 그렇게 모셨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는 분도 계실 거고 큰 기대가 없었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강연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차이가 아까 그런 보통 겪었냐 그 차이일까요? 제가 이 책을 쓴 핵심적인 동기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저만의 물음인 것 같아요. 김세섬 대표님이라고 네. 암투병 네, 하시는 네. 분이 이제 그 강연에서도 그 김세섬 대표님은 이제 교모세포종이라는 아주 악성 뇌종양에 걸리셔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투병 중에 세바시 무대에 이제 서신 거고요. 네. 그 강연에서 역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네. 수용소를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암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암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암투병 중에도 그 남편분이 장강명 작가잖아요. 네. 그 두 분하고 같이 머리 깎고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삶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암투병 그것도 내가 앞으로 얼만큼 더 살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암울한 어떤 운명 속에 있는데도 자신이 생각한 의미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어렵지만 세바시 무대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물었어요. 장강명 작가가 세바시 강연자이기 때문에 장강명 작가한테 메일로 써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결례이기도 하죠. 지금 투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근데 이제 흔쾌히 하셔서 그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네. 삶의 태도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가 혜성 씨한테 혜성 씨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질문이잖아요. 것 같아요. 내 삶의 태도는 분명히 있어. 단지 한 문장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삶의 태도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누적된 행동의 총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행동은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뭔가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이 행동을 선택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의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이 그거예요. 자극과 반응이 있다.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간에서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이 우리한테 가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의미를 여기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반응을 선택한다는 거야. 즉 반응이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행동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동이 어떤 일관성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 행동이 누적되고 일관적으로 행해지면 그게 태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삶의 태도는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거.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삶의 태도라는 거를 나는 되게 좋은 것으로 갖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난 대충 막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쵸.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누구나에게 선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가는
본질적 작업은 내 마음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그 삶의 태도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간 내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게 더 맞죠. 정확하겠네요. 그게 오히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굳이 누가 너의 삶의 태도가 뭐냐고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는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도 그거예요. 그 공간에서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뭐 빅터 프랭클을 알고서 쓴 책은 아니지만 많은 강연자들이 그를 인용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의 태도는 내 마음을 읽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삶의 태도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강연을 들어오셨겠지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강연자분이 있을 거고 말은 조금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사람의 맞아요. 마음을 맞아요. 움직이는 그런 강연자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강연자를 선택할 때 사실은 뭐 이 강연자의 진정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선정하기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만나서 하는 인터뷰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건 알고 있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세바시 무대에서 성공할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강연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래서 의미를 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바시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욕구가 있어요. 그건 세바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가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그 의미를 전해야 되는데 세바시가 좋은 도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세바시 강연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가 깨닫게 된 그 의미를 좀 더 널리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세바시도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하나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근데 PD가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해줘야지. 이러면 잘 안 돼요. 그게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세바시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갈급함이 없는 거지. 이 의미를 사람들한테 난 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매번 그게 자기 일이고 익숙한 거다 보니까 네.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세바시에 되게 나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사실 그동안 방송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온전히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거의 없거든요. 방송 활동을 해도 약간 너무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길게 하면 또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프로그램의 취지에 안 맞을 수 있고 또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조율해 가다 보면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쏟아놓을 기회가 정말 없는데 저의 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게 강연자한테는 또 그런 이익이 있는 거고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이혜성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 그걸 듣는 사람한테는 이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혜성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뭐냐면 그게 질문이 되는 거야. 강연자가 했던 그 강연 내용에서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서 질문으로 삼고 나의 질문으로 삼고 그걸 우리 삶으로 답하는 거. 그게 세바시 강연의 가치예요. 질문으로 남는 거. 강의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답이잖아요.
답을 주는 것 같죠. 내가 뭔가. 궁금하잖아. 답이 궁금하면 교수님 강의 듣고 네. 나보다 조금 더 뭐 지혜롭게 산 사람들 강의 듣고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한 거를 메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아니죠. 세바시 1000편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1000편 난 다 들었으니까 제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거는 질문으로 내가 생각해야 된다. 듣는 사람은 세바시 강의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내 삶으로 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세바시 인생 질문이란 책이에요. 그게 강연으로부터 질문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네. 독자가 읽는 책이 아니라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세바시 인생 질문 책을 사서 독자가 우리 자기에게 질문 안 하잖아요. 이거 2020년의 일이에요. 세바시 10주년 때 만든 책인데 그래갖고 우리가 그 책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쓰세요. 그 답을 다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도 질문 안 하지만 자기한테도 질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해서 책 1권, 2권, 3권 총 300개의 질문을 책 3권에 나눠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으니까 먼저 돈을 내시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크라우드 펀딩 해봤자 뭐 책 사는 책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천만 원을 네.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라우드 펀딩은 30일 안에 목표액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보름도 안 돼서 1억 8천이 모인 거예요. 1억 와. 8천. 책을 1억 8천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 기획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죠. 그래 나한테 질문하는 거 나 진짜 없었어. 그래 세바시는 답이 아니었어. 질문이니까 내가 답을 찾아야 돼. 그래갖고 4천 명 가까운 사람이 이 책을 사서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각자에게 나만의 질문으로 남게 만들어서. 된다는 맞아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바시 10주년 즉 2020년에 깨달았어요. 난 답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 답을 수천 개 알고 있는 내 삶도 바뀌지 않는 걸 봐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질문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마침 AI 시대가 와서 또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AI가 우리를 위해서 온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그 세바시는 정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모든 맞아요. 과정을 다 담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때까지 그럼 강연을 총 몇 편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 채널에 올라간 건 한 2,200편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 질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또 67만 정도 되는 구독자. 거기에도 뭐 한 1,000편 올라가 있으니까 한 4,000편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진짜 몇천 명의 한 연사분들을 그러니까 두 채널을 합치면 한 1,7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께 인생 수업을 들으시면서 PD님도 그 강연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게 됐다. 그 강연들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 책에 쓰셨는데 PD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여기 우리 세바시에서 이제 나의 이야기로 전한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의 크기에 비하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삶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읽는 감각, 그 삶의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혹은 삶의 태도가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제 삶을 좀 회상해 봤을 때 몇 가지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것은 제가 상황, 그 자극, 나의 마음을 잘못 읽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고 어떤 것은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으로 좀 넘어온 극복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한 번은 뭐 막 화가 나서 막 벽을 했다가 이 손뼈가 부러지 철심을 박으셨다고. 손뼈가 부러져갖고 이 뼈가 이게 아이고. 나왔어요. 나온 걸 막 부여잡고 응급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저는 마음을 잘 읽지 못하면 마음을 오해하거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다 후회하는 결과, 즉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랬던 몇 번의 사례들이 있는 거고 제 몸을 파괴하는. 제가 좀 나름 대견하다 싶은 거는 여기 쓴 것처럼 제가 이제 초년 PD가 됐을 때
그게 IMF 시절이었어요. 1997년이어서 회사에서 좀 공채로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집에 가라. 이렇게 우리는 신입사원을 못 받겠다. 그럼 대부분 막 좌절하고 회사에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때려치고 뭐 다른 길을 찾든가 아니면 백수로 살든가 이랬을 텐데 저희가 대기 발령 받고 저희 동기들끼리 모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21기거든요. 네. cbs21.co.kr을 도메인을 사가지고 당시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희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PC 통신의 시절이었어요. 아, 근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우연찮게 배워가지고 21기가 CBS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사와의 그 끈을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했어. 그래갖고 막 거기다 모니터링 기사도 올리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칼럼도 쓰고 막 부산국제영화제 당시에 거기를 취재해가지고 막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올리고 막 그랬더니 그게 언론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대기발령은 공채 취소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명퇴로 나가는 판에 뭐 새로운 신입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 뭔가 대견함을 언론계에 이제 좀 얻은 거야. 그러니까 CBS는 저 사람들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의 여론이 일어서 우리가 10개월 만에 대기발령이 끝나고 다시 수습 발령이 다시 났어요. 와. 10개월 만에. 그게 진짜 삶의 태도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 일부 동기들은 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이 홈페이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동기 야 그거 해서 뭐해? 난 그냥 신문 배달할래. 난 그냥 주유소에서 알바할래. 또 확연히 다르죠. 그러네요. 네. 약간 다르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하는 거잖아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끈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태도로 보여준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태도였던 거죠. 세바시를 만드는 태도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CBS가 되게 마이너한 방송이니까 강연 프로그램을 누가 400석짜리 공개 녹화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는 개그 콘서트랑 열린 음악회만 공개 녹화했어요.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뭐 재밌고 웃으려고 뭔가 그쵸. 여가를 내서 오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막 교양을 이렇게 사회 변화를 막 세상을 바꾸겠다는데 무명 강연자들이 하는데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주위 반응이 좀 처음에는 썰렁했겠네요. 안 돼.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 야 관객을 400석이나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서 해. 근데 약간 좀 저도 미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태도라고 생각해요. 안 한 걸 해보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하겠다.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운 좋게 7개월 만에 다 찼어요. 그 400석이. 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긴 하죠. 그렇게 세바시가 시작이 된 거였군요.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하겠다고 부득부득 약간 집착적으로. 제가 이 무대에 직접 서보니까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5분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녹인다는 게 그게 다른 강연자분들에게도 큰 과제였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구조가 되게 탄탄해야 15분 내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려면 내가 아무리 뭐 강의를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 15분 안에 내가 그 생각하는 메시지를 공감을 시키면서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민과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왜 15분이 진짜 절묘했냐면 짧을수록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래요.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이 강연자를 섭외하고 몇 월 몇 시에 무대에 올라가서 강연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강의하게 냅둬요. 대부분의 컨퍼런스들이 그래요. 세미나들이.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라든가 아니면 저 다 듣던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근데 시간을 30분씩 줘서 그래. 20분씩 줘서 그런 거예요. 15분. 야, 내가 이야기를 그냥은 15분 안에 우겨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전략을 짜기 네. 시작하고
야 이건 덜어내야겠어.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죠. 네.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바시 강연이 다른 강연보다 훨씬 품질이 좋아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거든. 그 고생을 우리가 곁에서 뭐 채찍으로 혹은 당근으로 야, 이게 여러분 이거 15분 안에 진짜 협박도 해요. 어떡해요? 협박도 해. 당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당신 이거 학교에서 엄청 보거든. 당신 자식이 본다. 바쁘다고 이거 못 쓴다고 하지 마라. 잠 자지 마라. 그 평생 잘 건데. 이거 학교에 우리 미래 애들이 보는 건데 영원히 남는데 대충 하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품질이 좋아지죠. 미국의 그 연설 잘하는 대통령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그랬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스피치를 잘하는 법이 뭐냐 그래도 준비하는 시간에 필요한데 만약에 2시간을 하라 그러면 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시간을 하라 그러면 며칠 필요하다. 30분을 하라 그러면 2주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짧아질수록 준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15분이 짧다고 이렇게 뭔가 허투루 보는 사람들이 그 강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네요. 오히려 훨씬 어려운 건데 1시간짜리 맞아요. 강연보다. 그런데 이거를 막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낼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준비하고 더 고민하고 더 잘 짜서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 책에서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강연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셨다고 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세바시 내가 어떻게 세바시에 나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저도 너무 두려웠거든요. 15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돼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근데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말이 있나? 내 이야기거리가 있나? 그리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해야 그쵸? 되니까. 맞아요. 제대로 된 걸 찾는다니까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두렵지 않으면 그냥 하던 얘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없어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파트너인 거지. 우리의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특히 창작의 영역에서는 되게 중요한 창작의 어떤 그 에너지,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글 데드라인에 그 하루 남으면 잘 써지잖아요. 맞아요. 마감력. 마감력이라는 게 있듯이. 그래서 저는 네. 이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이제 불안 너무 공감 가더라. 불안 너무 잘 좋더라.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취업 준비할 때도 불안하지만 또 취업했어도 불안하고 네. 막 승진해도 불안하고 퇴사해서도 불안하고 맞아요. 뭐 어떻게든 불안해. 왜 불안할까에 대해서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현대 사회가 특히 존재론적으로 공허함을 만들게 해주기도 하고 경쟁 속에서 비교도 하고 나는 못났네 잘났네 하기도 하고 또 번아웃도 오고 막 우울도 오고 이러잖아요.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듯이 작든 크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 근데 그 의미를 찾는 행위는 무조건 나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에서 또 좋았던 게 불안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어쩔 때는 그냥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다는 점. 맞아요. 그걸 짚어주신 부분이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제가 마음의 병이라 그럴까 부정적인 마음의 심리 상황은 다 신체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랬거든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는데 이 왼쪽 뒷부분 발목부터 영덩이까지 이름 모를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프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 강연회가 네. 중단된 이유였어요.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자들은 뭔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막 플랫폼을 만들어 가던데 우리는 이제 콘텐츠 기반이니까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우리 강연을 못 하니까 우리가 잊혀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이런 게 아주 고조에 있었을 때인데 그게 이제 신체화가 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또 그때는 몰랐는데.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치료하시는 분이 아프더라도 움직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근육 운동 조금씩 하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좀 오래 한 30분 이상은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뭐 약간 뭐 걷기 이런 걸 했었어요. 코로나 때 농구도 시작했고 다시. 그랬더니 그게 사라졌어요. 한 6개월 만에. 그 불안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불안은 그대로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꽤 오래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불안으로 신체 고통이 왔는데 신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불안을 뭔가 대응했던 거지. 그랬더니 그 신체 고통은 없어지고 불안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조금 잦아들긴 했죠. 그래서 되게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 뭐 러닝 그리고 뭐 운동을 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신체 운동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몸이 건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다. 특히 뇌의 성장도 그렇고 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신체 운동이라는 게. 그런 강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너무 고맙죠. 농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이론적 토대가 된 거네요. 그 강연들이. 네, 그 실제로 그걸 해봤더니 저는 신체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농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PD님께서 수많은 그 연사분들의 강연을 들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에 남는 그런 명강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뭐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사실은 강연 명강의 추천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많다 보니까 각자의 명강의는 각자가 고를 수밖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는 한데 네.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얻었던 거는 권혜요 씨 강연이었어요. 그 배우 권혜요 선생님. 네.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행복이 뭔가의 목표이고 뭔가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근육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을 비유하기를 근육에 비유해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육을 쓰지 않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근육을 키운다는 말을 행복을 키운다는 말로 교체해봐요. 행복을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 다 행복을 키우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써야 행복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돈을 벌어야 나한테 시간이 많아져야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써야 행복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그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고 맨날 근육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매일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난 행복해. 뭐 행복해라는 표현이 뭐 긍정의 생각을 한다던가 뭔가 내가 뭐 희망을 갖는다 그런 거겠죠. 근데 행복의 근육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저를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얼굴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겼지만 아니에요. 되게 긍정적이 됐어요. 뭔가 나는 행복의 근육을 쓸 거야. 뭐 이렇게. 제가 농구단도 만들고 근데 저도 아이 성향이라 농구단 만들고 이런 짓 안 해요.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도 내가 섭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만나지만 자연스럽게 뭐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게 먼저 관계의 근육을 써야 그 관계 근육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먼저 대화도 걸고 그런 좋아진 점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은 근육과 같다만큼 행복을 제대로 정의한 비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권혜여 씨 마지막 그 강연의 마지막 부분을 되게 강추합니다. 저도 그 부분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보세요. 그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 학자분의 강의도 좋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맞아요. 터득하신 이야기도 참 울림이 크네요. 그게 더 울림이 크죠. 그분이 서은국 교수잖아요. 연세대 서은국 교수. 행복의 기원. 행복의 기원 네. 쓰신 분.
그분이 마지막에 클로징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서은국 교수한테 행복을 평생 연구했는데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서은국 교수님이 저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지만 행복을 1도 연구하지 않은 내 여동생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그치,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공부해서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행복은 근육과 같다. 행복한 사람이 뭐든 더 잘한다. 더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다. 그게 하버드 연구의 결과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자면 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잘한다.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행복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행복의 근육과 같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생의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통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몇천 편을 듣고 맞아요. 나시면. 저는 그게 삶의 태도라고 본 거예요. 너무 절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선택이라는 거.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힘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거니까 모든 멋진 이야기들은 그 선택에 성공한 이야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선택하기로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영애 교수라고 있어요. 서울대 동문과 교수인데 아, 그 서원 여백서원 짓고 하시는 계신. 분. 네. 그분이 서울대 교수 은퇴해가지고 그냥 뭐 괴테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유유자적하게 살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자기 자산 털어가지고 그 여주에 괴테마루하고 여백서원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힘들게. 근데 그분이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세바시강에서 말한 게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러니까 지향은 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네. 삶의 의미를 정해놓고 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황한대요. 오히려.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아, 진짜 인생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의미를 하나 두고 그 의미를 찾아서 계속 방황하는 삶. 뭔가 안정되지도 않고 뭔가 여유롭지도 않은 삶일 것 같은데 뭔가 그 삶이 진실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될 거다. 이런 거를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 방황해라. 그래서 뭐 막 힘들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우리가 이제 추상의 수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의미와 그 지향과 방황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고 인상 깊게 봤던 세바시 강연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분은 저런 선택을 했네, 저렇게 맞아요, 삶을 맞아요. 대했네, 이걸 보여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전영희 교수님도 사실은 왜 저러시지?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의미를 그 지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네. 되게 행복하세요. 진짜로. 그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뭐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 오, 세 종류의 인간 들어보세요. 네. 하나는 마음대로 사는 인간. 거기에 앞에 한자가 생략됐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 네.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 속은 편하겠지만 지속은 네. 편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삶은 마음 먹고 사는 인간. 어때요? 마음 먹는다. 마음 먹는다는 거는 뭔가 억누르는 것 같아. 내 거를 버리고 참는 것 같아. 마음 먹는다는 건. 뭐 결심하다의 어떤 관용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인 것 같아. 나 이거 참고. 해야 돼. 해야 돼.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누가 말해주는 대로 내 진심을 억누르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 물론 긍정적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뉘앙스상 보면 약간 좀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아. 내 온전한 삶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마음 세 먹고 사는. 번째가 궁금해지는데요. 마음을 읽는 삶. 마음을 읽고 사는 사람. 제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컨텐츠로 짜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마음 먹고 사는 사람,
마음을 읽으며 사는 사람. 아마 많은 심리학자들, 상담 전문가들이 말한 사람은 세 번째 인간인 것 같아요. 마음을 읽고 산다는 게 뭐 막 풍요롭고 막 이 시장이 말하는 막뭐 부자로 사는 건 아니겠지만 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 행동, 반응을 선택하고 무슨 어떤 치열한 삶의 태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삶이야. 저 사람의 삶이라면 나도 저 사람 뒤를 따르고 싶어. 혹은 저 사람은 되게 존경받을 사람이야. 이런 태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몰라서 혹은 무식해서 우리가 무슨 뭐 가방끈이 짧아서 마음을 읽는 걸 잘 못해서 결국 나쁜 결과를 난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우리 마음을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DNA에 자기 파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선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DNA에 프로그램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돼. 읽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는 삶에서 마음을 읽는 삶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가 제 최종 바람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세바시에 많다. 또 이 책에도 워낙 좋은 네. 강연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고 100편 한 100편 정도가 소개가 돼 있으니까. 또 그 밑에 이렇게 QR QR 코드를 코드도 보실 수 넣어주셔서 바로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혜성 있는 씨 게 강연도 네, 저에 대한 소개도 네,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피디님이 1년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에 피디님의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 때문에 강제로 책을 뭐 100권을 읽는다는 건 다 이제 완독 정독은 아니고 네. 주로 이제 발췌 독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 이 책은 너무 좋아 하면 이제 그 책을 조금 정독하는 이제 네. 저의 독서법은 그런 건데 제가 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책 두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진짜 궁금해요.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의 네. 책입니다. 하나는 제가 계속 빅터 프랭클을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네. 이 빅터 프랭클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읽어본 적이 예, 예.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 마음을 읽는 감각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한 우리 대표 강연자인데 박상미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분이 한국 의미치료학회도 만들어가지고 강사 양성도 하고 이런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직접 번역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책이고요. 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인생이 너무 진짜 영화 같잖아요. 맞아요. 저 이 책을 쓰면서 더 이 사람이 이분은 세바시의 아버지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세바시의 아버지.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야기는 다 의미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랬고 이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이거는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는 곳의 소장님이십니다. 박재현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바시를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소개된 분인데 네. 이 책에서도 이분의 강연이 아마 제일 많이 소개돼 있을 거예요.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시는 그리고 많이 분이죠. 배웠어요 이분한테. 제가 많이 배운 건 이분이 이제 대화 연결자라는 이제 자신의 업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에서 비롯해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우리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말을 자동적 생각에 의해서 말을 뿜어 버린다고요. 그게 다 대화를 끊어버리는 나쁜 습관들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고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론적 기반 그리고 철학적 이야기들 그리고 진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까지 세세하게 있는 책이라서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후배들이나 우리 독자들한테 이 책 선물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세바시 PD로서의 이유도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든 모든 콘텐츠 중에 이 책에 기반한 콘텐츠가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이게 세바시 인생 질문에 이 편이 있는데 1,100만이에요. 1,000만이 아마 넘는다고요? 단일 강연으로는 1,100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공감을 맞아요. 얻은 예. 내용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혜성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도 꼭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고 네. 요분 강연도 세바시 인생 질문에서 찾아보십시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세바시 강연도 함께 보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은 PD님은 세바시 무대 뒤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PD님이 온전히 주인공이 되신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낯설긴 하고요. 이제 원래 PD들의 속성은 그냥 카메라 뒤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아까 경영자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려니까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기회도 있지만 오늘은 네. 그런 마음 없이 제가 이혜성님의 팬으로서 기꺼이 앞에서 얘기하게 된 걸 되게 영광이고 되게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PD님이 되게 부러운 게 세바시의 수천 편의 그런 강연들 덕분에 PD님의 그 인생의 내공이 또 어마어마하게 깊어지신 것 같아서 실제로 깊어졌는지는 근데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세바시 덕분에 평생 배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세바시 강연도 열심히 챙겨보면서 계속 응원하고 네,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주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